다 하지 않고 경제론 일부만 할 겁니다. 다음 주 경제론 또 일부 하고 이렇게요. 자, 책은 24쪽입니다. 24쪽을 펴놓고 그냥 칠판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경제론 상대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요. 무슨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다냐? 자, 이제 가볼게요. 부동산 경제론 이제 목차하고 오늘 공부할 내용을 좀 볼 건데요. 부동산 경제론은 두 개의 파트로 이루어져요. 수요 공급 이론하고 부동산 경기 변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11월, 12월 과정에서는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이제 공부하지 않을 거예요.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은 1년에 두 번만 총 저하고 똑같은 내용을 정규 강의 쭉 지나가면 한 7번 정도 할 건데 부동산 경기 변동은 두 번만 들어도 다 할 수 있게끔 출제합니다. 다 맞출 수 있게끔. 올해도 매우 쉽게 출제했고 그래서 이번 순환에서는 이 경기 변동은 제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수요 공급 이론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 깊이를 계속 더해 가거든요. 이건 이제 경제학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수요 공급 이론은 부동산 수요, 부동산 공급, 시장의 균형과 균형의 변동, 그리고 이제 탄력성 이렇게 구성돼요. 근데 탄력성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우리 책은 어떻게 되냐면 수요 공급 이론에서 수요 공급이 나오고 탄력성이 나오고 그다음에 시장의 균형과 균형의 변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순서를 제가 좀 바꾸는 거예요. 뭐 순서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수요 배우고 공급 배우고 시장의 균형과 균형을 변동을 배울 건데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를 이제 일단 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시장에 가면요. 수요자가 공급자가 있어요. 경제학에서 시장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경제학에서 시장은 여기 이제 시장입니다. 경제학에서. 그럼 시장에서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이제 만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자의 마음을 그림으로 표시한 게 수요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 이렇게 이제 우하향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수요는 영어로 디맨드 그래. 디맨드. 그래서 이제 D 이렇게 합니다. D. 이게 이제 수요입니다. 이제 시장에 가면 수요자만 있는 게 아니라 공급자도 있거든요. 여러분 갑자기 뭐 D 하니까 좀 힘들으니까 여기다 제가 수요 이렇게 해볼게요. 수요. 그러니까 수요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수요 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가면 수요자만 있습니까? 공급자도 있습니까? 공급자도 있겠죠. 그러니까 공급자 마음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공급 곡선이 돼요. 그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건 이제 공급은 영어로 서프라이에서 이제 공급을 제가 주로 이제 S라고 쓰는데 오늘은 이제 공급 이렇게 썼습니다. 이 점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요. 이 수요는 수요자 마음이고 공급은 공급자 마음이요. 그럼 이 점은 수요자 마음과 공급자 마음이 딱 만나는 점이요. 그게 치우침이 없는 거라고. 그것을 균형이라고 그래. 요거 이제 균형이다 그래요. 여기 지금 시장이고 이 점은 수요자 마음과 공급자 마음이 만나는 점. 이걸 시장의 균형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이제 가격을 나타내는 축이고, 네, 수요 곡선만 있으면 여기는 수요량, 공급 곡선만 있으면 공급량인데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져. 거래가. 그래서 여기는 이제 거래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균형 상태에서 가격이 있을 건데요. 균형 상태에서 이 가격을 균형 가격이다 그래요. 균형 가격이다. 더 정확하게는 시장의 균형 가격입니다. 여기 시장이니까. 시장의 균형 가격. 근데 시장이란 말을 생략해요. 시장의 균형 가격이라는 말을 거의 안 써요. 펼쳤으면 여기 이제 시장의 균형 가격인데 시장을 생략하고 균형 가격. 근데 이 균형을 생략하고 시장 가격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가격이야. 그러니까 시장의 균형 가격이 나오든 시장 가격이 나오든 균형 가격이 나오든 그냥 시장이 형성된 가격이란 소리예요. 그러면 이 거래량 이 균형점에서 거래량 쪽으로 쭉 발을 내려서 여기가 균형 거래량입니다. 이걸 이제 균형 거래량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균형 빼버리고 그냥 거래량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이 거래를 생략하고 균형량이다 이렇게도 합니다. 여기에 시장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하는 것 이게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경제로는 이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배워요. 그러면 수요 배우고 공급을 배워야 돼.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뭘 결정합니까? 가격 결정하죠. 그다음에 거래량을 결정하죠.
그래서 이 수요 공급 이론은 가격 이론이라고 그래. 가격 이론. 경제학에서 수요 공급 이론은 가격 이론이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나오면 마지막에는요, 가격이 나오는 거야. 그럼 가격이 얼마가 됐냐? 가격이 1,000원이냐, 2,000원이냐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럼 여기 가격이 1,000원이라고 해봐요. 시장의 균형 가격이 1,000원입니다. 그래서 100개가 거래됐다. 균형 거래량은 100개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이 수요가 수요자 마음인데 수요자 마음이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어요. 그것을 수요가 변화했다고 그래. 그럼 수요가 변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 그럼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겠습니까? 감소하겠습니까? 증가.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이 수요 곡선이 다른 데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1번이었는데 수요 1번이었는데 수요 2번으로 이렇게 옮겨가요. 공급은 그대로 있다고 봐요. 아파트 공급은 그대로 있는데 인구 증가해서 아파트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옮겨가요. 이걸 수요 증가라고 그래요. 수요 증가.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이 옮겨와서 균형점 1번이 이제 균형점이 2점으로 옮겨와요. 이게 균형점 2번입니다. 균형점 2번. 그럼 균형 2번에서 가격과 거래량을 볼까요? 그럼 가격과 거래량 보면 이 점에서는 가격은 균형 가격은 원래 균형 가격보다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2,000원이 된 거야. 자, 거래량도 봅시다. 그럼 원래 거래량은 100개였는데 새로운 균형점에서 거래량은 200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것 배우는 게 수요 공급 이론입니다. 그럼 수요 공급 이론은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가격 결정하는데 그 가격이 1,000원으로 결정되면 계속 1,000원이 아니에요.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 가볼까요? 시험 문제. 자,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이제 올해도 이건 시험에 출제했어요. 그럼 공급은 그대로 있어요. 이걸 공급이 불변이라고 그래. 그럼 공급이 불변인데 수요가 증가하면 시장에서는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옮겨오고 시장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변동하는 거야. 그럼 가격은 상승했습니까? 하락했습니까? 상승했고 거래량은 뭐였고? 증가했고. 이거 배우겠다는 소리야. 자, 제가 그림으로 해서 경제학적으로 표현했는데 그냥 경제학은 상식이야, 상식. 그럼 이건 모른다고 봐요. 이건 모르는데 아파트는 공급은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 인구가 증가해서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면 아파트 가격은요, 상승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림으로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식을 배우는 거야, 상식. 이제 경제학은 상식이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지금 경제학을 배울 건데 경제학은 상식이다 그래요. 근데 그 상식이 좀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몰상식으로 다가와요. 몰상식으로. 그게 힘든 거야. 좀 있으면 이제 어려운 내용이 나올 거라고 이제 이거 배운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수요 배우고 공급 배우고 여기 이제 수요야. 수요 배웠어요. 공급 배웠어요. 그럼 수요 공급이 이제 시장에서 만나면 여기 이제 균형이야. 여기 시장의 균형. 그럼 여기 시장의 균형이 나왔잖아. 시장의 균형. 시장의 균형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균형이 계속 균형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수요가 변하거나 공급이 변하면 균형이 변동을 해요. 요거 이제 우리 책은 균형이 이동이다 이렇게 했는데 뭐 이동이나 변동이나 상관없습니다. 균형이 이동합니다. 그럼 균형이 이동하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변동한다. 그거 배우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인구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갑니까?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런 거. 그럼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탄력성은 이제 오늘 하지 않아요. 탄력성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심각한 고민에 빠져. 오늘 탄력성까지 하잖아요. 그럼 심각한 고민에 빠져요. 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나는 민법이 더 편하구나. 개론보다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탄력성 유보합니다. 다음 주 할 거예요. 탄력성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 여러분에게 제가 겁을 주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수요 공급을 배울 건데요. 1년 동안 저하고 수요 공부를 배울 건데 그럼 수요에서 몇 가지를 배우고 갈 거냐면 수요에서 1년 동안 여기 6가지를 배우고 가요. 그럼 수요하고 공급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면 수요에서 6가지 배우면 공급에서 몇 가지 배울까? 6가지 배우게 돼요. 그러면 수요의 개념, 수요에서 수요란 결정요인, 수요 법칙, 수요 곡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공급에서도 공급 법칙도 있을 것이고 공급 곡선도 있을 것이고 여기 마지막에 수요에서 수요 변화 요인 나왔습니다. 그럼 공급에서 공급 변화 요인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똑같다는 거야. 자, 그러면 공급에서도 몇 가지 배울까요? 6가지. 공급에서도 이렇게 6가지 배웁니다.
그러면 수요 따로 공급 따로 배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책은 보면 지금 이제 인문선 얘기해놨지. 그러니까 기본서를 받으면 수요 따로 공급 따로 이렇게 해요. 기술을 수요 따로 기술하고 공급 따로 기술해요. 자, 기본서 받아보면 수요에서 개념부터 해서 쭉 이렇게 6가지가 나온다고.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공급에서 6가지 나와요. 근데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요하면서 공급도 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패턴이 똑같아요. 수요 법칙 하면서 공급 법칙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한다. 그래서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자, 이제 하나씩 공부해 볼 건데, 공부하기 전에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에서도 제가 좀 긴장한 것 같아요. 순서를 제가 놓쳤네. 그러면 이제 한번 찍기 한번 해볼게요. 찍기. 여러분들 시험 보러 와서 모르는 게 있으면 잘 찍어야 되니까 찍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오지선다잖아. 오지선다. 그 오지선다니까 여기 지금 수요에서 6가지가 있는데 육지선다로 한번 해볼게요. 육지선다. 자, 부담스러우면 제가 또 하나 빼줄게요. 이거 빼고, 이거 빼고. 그러면 이제 2번 빼면 오지선다가 됐습니다. 그럼 수요에서 이제 수요 공급은 매년 시험에 나와요. 그럼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거 몇 번 같아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수요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딱 하나만 공부하고 간다. 시험장에. 그럼 몇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느낌상. 5번? 그래요. 5번. 5번도 중요합니다. 근데 5번이 답이 아니에요. 하나만 더 쓰시죠. 몇 번? 6번. 6번이 가장 중요해요. 6번. 자,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시험 공부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딱 하나만 수요에서 하나만 공부하고 한다. 그러면 6번을 공부하고 해야 돼요. 근데 6번 내용이 매우 복잡해요. 6번 이겁니다. 수요 공급이론은 마지막에 가격이 나오는 거야. 가격. 수요자와 공급자 만나서 가격 결정하니까. 그러면 이 수요 변화 요인이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야.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요? 올라간다 배웠잖아요. 올라간다가. 그래서 인구 증가는 수요 증가 요인입니까? 수요 감소 요인입니까? 수요 증가 요인이야. 그걸 시험에 낸다고. 다음 중 수요 증가 요인은, 다음 중 가격 상승 요인은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서 이 6번이 가장 중요해요. 그럼 공급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6번 공급 변화 요인이 가장 중요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해볼 건데, 이거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생각하고 다른 말이 나와요. 다른 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생각을 고집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수요하고 공급을 이제 하나씩 공부해 볼 건데, 첫 번째 개념해야 돼, 개념. 그러면 수요는 공급을 만나서 무엇을 결정하냐면 가격을 결정해요. 지금 여기가 지금 수요 공급의 개념에서 이제 수요할 거예요. 그럼 수요 끝나고 나면 바로 공급이 나올 거라고. 그럼 여기 수요가 있어요. 그럼 수요는 시장에서 공급을 만나요. 그럼 수요하고 공급이 시장에서 만나면, 그러면 악수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은 시장에서 만나서 뭘 결정하냐면 가격을 결정하는 거야.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수요의 개념 가볼게요. 이 수요의 개념을 이렇게 해요. 학자들이 경제학의 책에 나온 수요는 이렇게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그래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온 건데, 그러면 이 수요는 밖에서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일반인 밖에 돌아다니시는 분들에게 물어봐요. 수요가 뭡니까? 그러면 물건을 샀다고 그래요. 물건을 산 것을 수요라고 그래요. 산 것은 수요가 아니에요. 물건을 산 것을 수요라고 한다. 그럼 이미 가격이 결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공급 만나서 가격을 결정해야 되니까 물건을 산 것은 수요라고 안 해요. 사고 싶어하는 마음을 수요라고 그래. 내가 사과를 10개를 사고 싶다. 그 사고 싶은 마음을 수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요는, 자, 여기다 이제 사과를 해볼게요. 사과 수요는 한 달 동안에, 여기 일정 기간이야.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에 사과를 구입하자는 욕구야. 사과를 구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다고. 여기에 수요야. 그러면 이제 수요를 요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하자는 욕구인데, 그럼 아파트라고 해봐요. 아파트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에, 1년 동안에, 한 달 동안에, 그게 이제 일정 기간이야. 그럼 또 10년 동안에, 3년 동안에 아파트를 구입한 욕구입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입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그럼 이제 요 짧은 지문을, 요 문장을 경제학자들은 이제 유량 개념입니다. 사전적 개념입니다. 유효수요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여기에 이제 경제학에서 쓰는 말이라고. 요걸 이제 해석해야 돼, 우리가. 그게 하면 시험 문제를 맞추는 거라고. 요 일정 기간을 유량 개념입니다. 이렇게 해요. 유량 개념은 좀 이따 다시 배울 거예요. 이제 여기 2번 볼래요? 수요는 구입하고자 하는 거야.
뭐뭐 하기 전에를 사전적이라고 해요. 뭐뭐 하기 전에를 사전적. 그 뭐뭐 해버렸다 그러면 사후적이야.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나에게 연락 한번 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적이란 말은 뭐뭐 하기 전에야. 그럼 수요는 물건을 샀습니까? 사기 전입니까? 사기 전이야. 그래서 사전적이다 이렇게 한다고. 근데 사전적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아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수요는 구입하고자 한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사전적의 반대가 사후적이야. 사후적. 사후적은 물건을 사버린 거야. 그럼 수요는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까? 구입한입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구입한 그러면 틀린 말이라고. 여기 수요에서 구입한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요걸 시험에 내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지.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한 욕구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OX, X. 구입하고자 한다. 그다음에 이 욕구는 마지막이 욕구요. 요 마지막 욕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욕구 그러면 공부하고 싶다, 자고 싶다, 먹고 싶다, 놀고 싶다 이런 거거든. 그게 욕구잖아요. 근데 수요에서 말하는 이 욕구는 막연히 뭐뭐 하고 싶다 아니에요. 두 가지를 갖춰야 돼. 그래야 수요가 되는 거야. 자, 요 욕구는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 내가 물건을 살 의사가 있어야 돼. 구입 의사, 구매 의사. 구매 의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아파트를 사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럼 수요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럼 제가 막연히 아파트를 사고 싶은 의사는 있어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20억이야. 근데 내가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내가 아파트를 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구매 의사는 있어요. 근데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럼 아파트 공급자 만나서 가격이 결정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되려면 물건을 살 의사도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지불 능력이야. 지불 능력. 아파트 가격 20억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 지불 능력이 구매력이라고 그래. 구매력. 구매력이 뭡니까? 구매력이 물건을 살 수 있는 힘.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힘이 우리가 물물교환 시대가 아니니까 화폐경제 시대니까 물건을 살 수 있는 힘이 뭡니까? 돈이야. 돈. 그것을 구매력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욕구는 물건을 구매할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돈을 지불할 수 있어야 돼. 구매력이 있어야 돼. 이 두 가지를 갖춘 게 욕구인데 이 두 가지를 갖춘 것은 경제학에서는 유효수요다 이렇게 불러요. 자,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수요의 개념은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다. 이걸 경제학적으로 유량 개념입니다. 사전적 개념입니다. 유효수요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유량 개념이 뭐냐면 좀 이따 유량 개념을 별도로 배워요. 유량 개념은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되는 것을 유량이라고 하고 그 반대가 저량 개념인데 저량은 일정 시점에 측정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별도로 배울 거니까 여기서 이제 끝내요. 그러면 수요는 사전적 개념입니까? 사후적 개념입니까? 사전적이야. 근데 사전적이란 말은 전혀 내지 않고 구입하고자 한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옳은 말이고 구입한 그러면 틀린 말이고. 그다음에 유효수요는 수요가 되기 위해서는 막연히 구매 의사만 있으면 안 되고 구매 의사, 지불 능력, 구매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책을 보면 구매 의사하고 구매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됐을 때 수요가 되는 거야. 그럼 막연히 사고 싶다가 수요가 아니라 사고 싶은 마음과 돈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것을 유효수요라고 한다. 됐습니까? 이렇게요. 자, 됐어요. 이게 수요 개념입니다. 그럼 수요가 있는가 하면 수요량이 나와. 수요량이. 여기까지 우리가 수요가 배웠다고. 그럼 수요가 있고 수요량이라는 게 나온다고. 수요량. 그 수요량은 이렇게 하는 거야. 수요하고 수요량을 막 짬뽕해서 설명을 해요. 우리 책도 짬뽕해서 설명해 놨는데 명확하게는 좀 다릅니다. 수요는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욕구가 되는 거고 수요량은 사고 싶어하는 수량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한 달 동안에 사과를 100개를 사고 싶다. 100개를 사고 싶은 마음이 수요고 100개가 수요량이 되는 거고. 그럼 수요량도 구입한 수량입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입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란 말이 나오면 수요든 수요량이든 좀 이따가 다음에 우리 책이 없으니까 수요자 가격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수요량, 수요자 가격이라는 게 있다고. 수요 가격. 자자를 생략하고 수요 가격이라는 게 있다고. 그럼 전부 다 앞에가 수요가 붙었어요. 그럼 전부 다 사전적 개념이야. 구입하고자 한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수요량은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이고 수요자 가격은 수요자가 사과를 사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그럼 지불한 금액입니까?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인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그러니까 앞에가 요 수요가 붙으면 전부 다 사전적 개념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의미 아시겠습니까? 예. 자, 좀 깨끗하게 하고요. 이제 수요의 개념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수요랑 볼래요? 일정한 가격, 요건 필요 없어요. 일정한 가격 수요는 필요 없어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최대 수량인데 요 최대 수량도 큰 포인트는 아닙니다. 그러면 수요량은 구입한 수량이다. 구입한 수량이다. 그럼 뭐 X? X가 되는 거예요. X. 자, 수요의 개념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 수요의 개념이 다 끝나고 나면 그러면 공급의 개념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급의 개념. 그럼 이제 공급의 개념을 여기다 한번 그대로 해볼게요. 자, 공급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입니까? 판매한 욕구입니까? 판매하고자 하는. 그럼 공급도 일정 기간에 있으니까 유일한 개념. 공급도 판매하고자 하는 거니까 사전적 개념. 그다음에 공급에서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인데요. 이 공급에서 욕구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 봐요. 내가 아파트를 공급하고 싶어요. 공급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공급할 의사는 있어요. 팔 의사는 요거 좀 잘 안 되네, 제가. 여기 잘 안 써봐서. 자, 공급으로 갑니다.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 욕구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져야 돼요. 내가 팔 의사는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아파트를 사겠다고 저한테 왔어요. 제가 아파트를 팔겠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사겠다고 이제 돈을 지불하는 거야. 20억 드릴게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제가 뭐라냐면 아파트 없는데요.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공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막연히 공급은 내가 팔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팔고 싶은 마음과 아파트가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경우는 공급된가 봐요. 내가 아파트를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파트 팔 마음이 없어요. 그럼 공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공급이 되려면 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아파트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급이 되려면 이 욕구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는 거라고. 팔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아파트도 있어야 된다. 그럼 아파트 없으면 공급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될 수가 있어요. 아파트 없어도. 왜? 만들어주면 되니까. 이해됐죠? 아파트 분양할 때 아파트 만들지 않고 분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된다고. 그러니까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아파트 팔 의사와 반드시 아파트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생산 능력이 있으면 돼요. 없다 하더라도 생산 능력.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산 능력이 된다고. 생산 능력. 이렇게. 우리 수요는 지불 능력이었잖아. 공급은 생산 능력이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두 개 묶은 것을 유효 공급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수요는 유효수라고 하고 공급은 유효 공급이라고 하고. 이렇게요. 얼추 의미 아셨죠? 지금까지 했던 거 여러 가지 말했는데 결국은 이겁니다. 수요는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공급은 팔고자 하는 욕구. 구입한 X, 판매한 X. 그거 한 거야. 딱 하나. 자, 그러면 이제 공급의 개념을 제가 수요의 개념에다 덮어 썼는데,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공급 갑니다. 일정 기간, 유효량 개념. 판매하고자 하는 사전적 개념. 욕구, 유효 공급인데, 그 유효 공급은 무슨 의미를 갖냐면, 유효 공급은 팔 의사가 있었는데, 요거는 쟁점을 삼아서 출제하지 않았어요. 팔 의사가 있어야 되고, 플러스 생산 능력. 요거는 쟁점을 삼아서 출제하지 않았으니까 중요성은 좀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유효 공급이 된다. 그럼 공급은 판매하고자 하는 건데, 판매한 그러면 X가 되는 것이다. 그럼 공급이 나오면 공급량도 나오고 공급 가격도 나올 거라고. 이 공급 가격을 또는 공급자 가격 이렇게 해요. 우리 책은 수요는 뭐 수요자 가격 안 써놨는데 25쪽 가면 공급에서는 공급자 가격도 나와요. 그럼 볼까요? 공급량은 판매한 수량입니까?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입니까?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이죠. 매도, 판매, 임대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입니다. 이 최대가 쟁점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이게 쟁점이에요. 그럼 판매한 수량이다. 그럼 뭘까 있을까? X. 그래서 공급자 가격은 여기 공급이 나오든 공급량이 나오든 공급자 가격이 나오든 공급이 나왔으면 전부 다 사전적 개념이야. 그럼 공급자 가격은 내가 아파트 공급자다. 그러면 내가 아파트를 팔 때 받고자 하는 금액이야. 받고자 하는 금액. 받은 금액이 아니라 받고자 하는 금액. 그럼 공급자 가격은 공급자가 받은 금액 그러면 틀린 말이야. 받고자 하는 최소 금액 그래요.
최소 금액, 최소 가격. 나중에 이제 쟁점을 삼아서 공부할 거예요. 공급자는 말할 때 언제나 미치고 판다고 그래. 미치고. 공급자는 최소 이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그게 공급자가 부르는 가격이라고. 그게 생산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거 크게 포인트 삼지 말고요. 공급자 가격, 수요자 가격은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한 적은 없습니다. 요 수요랑 공급량은 자주 출제하고 있습니다. 의미하셨습니까? 자,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수요자 가격, 공급자 가격이 좀 여러분이 헷갈려 하는데 제가 수박을 한 통을 사러 가요. 그러니까 수박을 한 통을 사러 가면서 제 마음속으로 수박 한 통을 사면서 최대로 2만 원까지 줄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수요자 가격입니까? 공급자 가격입니까? 수요자 가격. 수요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니라 최대로 2만 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그게 수요자 가격이고. 그럼 수박 파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나는 이 수박 하나 팔 때 최소로 2만 5천 원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공급자가 생각하는 가격이 있다고. 받은 가격이 아니라 팔 때 받고자 하는 금액이 있다고. 공급자가.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공급자 가격 이렇게 불러요. 예? 그럼 수요 공급의 개념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완벽하게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수요 공급의 개념에서 무엇이 안 끝났습니까? 무엇이? 수요든 공급이든 개념이 끝나려면 요 수요 공급의 개념에서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봐요. 수요의 개념은 세 가지. 유량, 사전적, 유효 수요. 그럼 요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전적 요건 다 됐어요. 구입하고자 한다 그러면 되고 구입한 그러면 틀린 말이고 유효 수요는 반드시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유효 수요가 되려면 욕구인데 이 욕구는 유효 수요를 뜻하고 유효 수요는 두 가지. 살 의사와 뭐가 있어야 된다?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럼 이제 뭐가 안 끝나냐면 여기 안 끝났어요. 여기. 유량이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유량과 이제 반대가 저량인데 우리 시험은 유량과 저량을 자주 물어봐요. 유량과 저량을. 그럼 이제 유량과 저량이 끝나야만이 수요 공급의 개념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책 24쪽 하단부에 가면 참고라고 해서 유량과 저량인데 사실은 이건 참고가 아닙니다. 참고가 아니고 중요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유량과 저량을 지금부터 좀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유량과 저량이 끝나면 이제 수요 공급의 개념이 끝나는 거야. 수요 공급이 끝난 게 아니라 수요 공급 개념이 끝나는 거라고. 수요에서 몇 가지 배운다겠습니까? 기억이 없죠? 수요에서 몇 가지 배우는가 기억이 없죠? 6가지 배워요. 수요에서 6가지 배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개념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럼 이제 유량과 저량이 나오는데 이 유량과 저량은 제 기억은 유량과 저량 관련해서 아마 10번 넘게 나왔어요. 시험에. 아주 빈번하게 나오다가 최근 한 4, 5년 내지 않다가 이제 작년에 냈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는 아주 단골 손님이었어요. 별표 3개 치고 그랬다고. 근데 한 4년 정도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나오고 올해 안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럼 유량과 저량을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면 3가지 물어봐요. 뭘 3가지 물어보냐면 유량과 저량의 개념 물어보고 그다음에 유량에 해당되는 것을 저량에 해당되는 것을 구별하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제학책을 딱 펼쳐보면 수요, 공급, 가격, 재산, 자산, 소득, 인구 엄청나게 많은 말이 나와요. 그 많은 말들을 2개로 나눈다는 거야. 경제학자들이. 유량하고 저량으로 나눈다는 거야. 그럼 유량이 뭐냐면 일정 기간을 명시했을 때 의미가 전달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저량은 일정 시점에서 의미가 전달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시험은 유량이 뭡니까? 그러면 일정 기간. 저량이 뭡니까? 그러면 일정 시점. 그게 개념이야. 그럼 무조건 시험에서 일정 기간 나오잖아요. 그러면 유량이라 하면 돼. 유량이 나오면 일정 기간이 나오면 된다고. 그러면 저량은 일정 시점이 나오면 저량. 그러니까 이렇게 출제했다고. 아니 10여 년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다고. 유량이란 일정 시점에서 측정되는 것이다. OX, X. 또 이렇게 냈어요. 저량이란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되는 것이다. OX, X. 그렇게 실제로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OX 한번 하십시오. 21회 때 나왔던 거, 21회 때 이렇게 냈어요. 부동산 수요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되는 스탁 개념이다 그랬어요. 스탁 개념이다. 뭡니까? X입니까? X. 요 일정 기간 나오면 무조건 유량 이렇게 해야 된다고. 유량. 그럼 도대체 유량과 저량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소득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래요. 소득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제가 저의 소득은 2,300만 원입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뭐라 하냐면 2,300만 원이요? 와, 그 돈 벌어서 다 뭐 하십니까? 그런다고. 근데 제가 뭐라 하냐면 2,300만 원이 뭐가 많아요? 그런다고. 물어본 여러분은 뭐라 했냐면 2,300만 원이 한 달 동안의 소득을 생각하는 거야. 근데 저는 1년 동안의 소득이 2,300이야. 그럼 2,300이라는 소득이 한 달 동안의 소득이면 그나마 괜찮아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괜찮게 살 거야. 한 달에 2,300이면 연봉이면 3억 정도 될 거니까 괜찮게 살잖아요. 근데 1년에 2,300이면요. 힘들지. 생활하기.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득이라는 개념은 기간을 명시해야만이 의미가 전달되는 거야. 아, 이 소득이 많다, 작다. 그런 것들을 유량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유량 개념이다. 그럼 요 저량 개념은 일정 시점에서 실현되는 거야. 여러분이 물어봐 저한테. 선생님, 재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산이. 그래요. 그럼 재산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보면 제가 좀 난감하죠. 왜 그러냐면 올해 1월 1일 제가 올해 1월 1일 재산은 100억이었어요. 100억. 그런데 6월 1일 날 봤더니 주식 가격이 떨어져서 제 재산이 50억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11월 1일 날 봤더니 주식 가격이 또 올라가서 이제 70억이 됐어요. 그럼 저의 재산은 변동합니까? 고정되어 있습니까? 변동을 해요. 그러면 당신의 재산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면 한 달 동안에 얼마인지 1년 동안에 얼마인지 요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재산이라는 개념은 일정 시점을 딱 정해야 돼. 당신의 올해 1월 1일 날 재산은 얼마였습니까? 이렇게 해줘야 한다고. 그러니까 재산이라는 개념은 일정 시점을 딱 명시해야만이 의미가 전달된다고.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저량 개념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의미하셨죠? 네? 그럼 이제 의미가 됐으면 시험 문제는 주로 뭘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봐. 어떤 걸 물어보냐면 이렇게 박스를 줘요. 이렇게 박스를 주고 나서 이 중에서 유량과 저량을 구별하십시오.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 있는 게 유량이고 이쪽에 있는 게 저량이라고. 그럼 이건 이제 암기하셔야 돼. 암기. 시험은 그렇게 내니까 박수 주고 나서 의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량과 저량이 시험 나오면 이제 가장 쉽게 나오면 이거 주는 거야. 유량은 일정 기간입니까? 예. 저량은 일정 시점에 측정되는 겁니까? 네. 그거는 두 번밖에 안 내고 대부분이 이걸 내는 거야. 이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인구를 준다고. 요 인구 나왔어. 요 인구를 주면서 인구가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를 5번 내요. 그러니까 인구를 가장 많이 냈죠. 그럼 통화량을 줍니다. 통화량을 주면서 통화량은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유량과 저량 이제 암기하셔야 돼. 암기. 예?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공부해 볼게요. 일단 유량과 저량의 개념은 끝났어요. 그러면 유량에 해당되는 것을 암기할 건데 여기 유량에 해당되는 거 등 그랬으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 유량을 다 쓰다가 못 쓰고 죽어요. 무수히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유량에 해당되는 것은 7가지를 알고 가는 거야. 7가지도 많잖아요. 그럼 유량에 해당되는 것은 신규 생산 거래 변동이 나오면 그것은 유량입니다. 오늘 유량에 해당되는 것은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요것만 하자고. 신규 생산 거래 변동. 그러니까 신규 생산 거래 변동이 나오면 유량인데 우리 책하고보다는 훨씬 더 디테일을 해놨어요. 뭐 쓰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거 다 나가니까 여러분들 자료로. 그러면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유량인데 이 신규 생산 거래 변동을 4번처럼 시험에 내요. 4번처럼. 이 생산이란 말을 그냥 안 주고 아파트 생산량이라고 줘요. 아파트 생산량이 우리 시험에서 3번이나 출제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생산량이 나오면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전부 다 유량입니다. 자, 그럼 봐봐요. 지금 그랬습니다. 지금. 그럼 지금이면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저량이죠. 지금 우리 서울의 아파트 생산량은 몇 개입니까?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이렇게 해야 돼. 한 달 동안에 우리 서울의 아파트 생산량은 몇 개입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1년 동안에 우리 서울의 아파트 생산량은 몇 개입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산이라는 개념은 일정 기간을 명시하지 의미가 전달되는 거야. 그래서 생산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전부 다 유량입니다. 우리 학창시절에 아파트 생산량은 거의 안 들어봤지만 국민 총생산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GNP. 이 국민 총생산 나왔습니다. 국민 총생산, GNP. 그럼 국민 총생산의 뜻을 우리 시험에서는 물어볼까요? 안 물어봐. 우리 시험에서는 국민 총생산의 뜻을 물어본 게 아니라 국민 총생산이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를 물어봐. 생산. 그럼 국민 총생산은 이런 뜻이잖아. 1년 동안에, 1년 벌써 유량이잖아요. 1년 동안에 우리나라 국민이 만들어낸 생산물의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거는 안 나와.
안 나오고 국민 총생산이 유량입니까? 네, 그러면 돼요. 생산 들어갔으니까. 자, 신규 주택 공급이요. 신규 주택 공급. 한 달 동안에 우리 서울에 신규로 주택이 몇 개나 공급됐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 한 달 동안에. 지금 신규로 공급된 것은 몇 개입니까? 이건 안 맞아. 그러니까 신규란 말하고 생산이란 말하고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택거래량. 지금 우리 서울에 주택거래량이 몇 개입니까? 몰라. 그럼 1년 동안에, 한 달 동안에 몇 개입니까?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니까 거래란 말. 변동. 한 달 동안에 우리 서울의 인구는 몇 명이 변동했습니까? 1년 동안에 서울의 인구는 몇 명이 변동했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변동도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돼. 그게 유량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생산 거래 변동은 유량이야. 그 다음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가면 여러분의 수입, 여러분의 지출, 요 수입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유량이야. 자, 저를 해볼게요. 저의 수입을 해볼게요. 저의 소득이 있을 거예요. 저의 소득. 한 달 동안의 소득이 월급이야. 월급을 월급이라고 그래. 그게 나의 임금이야. 그러면 임금, 월급, 연봉, 뭐 주급, 시급, 요거 전부 다 일당. 하루 동안에 나의 소득이 일당이야. 일당. 이거 전부 다 뭐요? 유량이야. 그러니까 수입에 해당되는 거. 수입에 해당되는 게 전부 다 유량이야. 그러면 순영업 소득. 내가 임대사업을 한다. 그럼 순영업 소득이 얼마인가? 작년 1년 동안, 올해 1, 4분기 동안 삼성전자의 당기 순이익은 얼마인가? 1년 동안. 그죠? 그러면 내가 토지를 빌려주고 사용료 받는데 지대 수입. 내가 토지 빌려주고 1년에 3천만 원의 지대 수입이 있다. 그거 수입이잖아요. 임대료 수입, 이자 수입. 이게 전부 다 수입에 해당되는 거야. 이게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이야. 그러니까 수입을 외우는 거지 이걸 전부 다 외우면 안 돼. 임금이, 소득이, 지대 수입이, 임대료 수입이 수입이라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을 외우는 거야. 수입의 반대가 뭐예요? 지출. 그러면 내가 한 달 동안에 이자 비용만 3천만 원이다. 자, 한 달 동안에 우리 집의 소비 지출이 200만 원이다. 1년 동안에 기업의 투자 지출이 뭐 3천만 원이다. 뭐 이렇게 하겠죠. 요 뒤에가 지출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소비, 투자 이거 외우는 것보다는 지출을 외우면 돼. 지출. 그러면 유량에 해당되는 것은 신규 생산 거래 변동이 있고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수입과 지출을 묶으면 뭐가 돼요? 수지가 돼요. 수지. 요 두 개 묶으면 수지. 요 수입과 지출을 묶어서 수지라고 그래. 수지는 들어가고 나감이야. 들어가고 나오면 흐름이라고 그래. 흐름. 그럼 수지라고 끝나는 것은 현금 수지, 다른 말로 현금 흐름, 뭐 캐시플로우 그래요 영어로. 세전 현금 수지, 뭐 세후 현금 수지 이렇게 있다고. 수지로 끝나는 거 많아요. 국제 수지, 무역 수지, 경상 수지 이렇게 한다고. 그럼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유량이 되는 거야. 유량. 자, 그럼 유량에 해당되는 거 이제 한번 외워볼게요. 유량에 해당되는 거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수입, 지출, 수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이제 부수적으로 나중에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저량. 저량은 유량하고 반대니까, 요 신규의 반대가 중고, 기존, 재고. 저기 밖에 있는 주택들은 다 중고주택이야. 저기 있는 거. 내가 집에서 오늘 나왔는데, 제가 나온 집도 다 중고야, 중고. 지금 있는 것들. 그것을 저량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기존이란 말을 잘 안 쓰고, 요 중고, 재고가 잘 나와. 그러면 신규 부동산 공급, 신규 주택 공급은 유량이고 중고주택 공급은요. 중고주택 공급은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저량. 요 중고란 말. 그다음에 재고, 주택 재고량. 우리 서울에 지금 주택이 만약에 100만 채가 있다. 그 100만 채가 재고야, 재고. 신규의 반대가 재고거든. 그럼 신규가 나오면 유량이지만 재고가 나오면 뭡니까? 저량. 그다음에 요 유량과 저량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인구야, 인구. 그럼 인구수 이렇게 나왔다고? 인구라고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인구. 그다음에 인구수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인구수. 그다음에 인구 규모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규모. 이렇게. 도시 인구라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도시 인구.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요거 전부 다 저량입니다. 근데 인구 변동이 나와. 인구 변동. 그 인구는 저량인데 인구 변동. 또 변동. 그럼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다음에 당신의 재산은 얼마입니까? 당신의 자산은 부채는 자본은 가격은 요 가치 잘 나옵니다. 가치. 이 물건의 가치는 뭐 시장 가치는 그냥 가치로 끝나면 돼. 시장 가치, 투자 가치, 뭐 순자산 가치 이렇게 가치로 끝나버리면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저량이야, 저량.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국부 나왔네요. 국부. 국부는 국가의 아버지가 아니라 국부는 국가의 재산이야. 국가의 재산. 그럼 유량일까? 저량일까? 저량. 세대수는 지금 우리 서울에 우리나라의 세대수가 몇 개인가? 지금은 일정 시점. 유량, 저량, 저량. 주택수도 주택 재고량하고 똑같아요. 통화량은 경제학 시험에서 요거 이제 경제학 배우는데 경제학 시험에서 뭐 공인회계사 시험, 감정평가 시험 전부 다 뭐 경제학 시험에서 가끔씩 유량과 저량을 내요. 그러니까 통화량은 경제학 시험에서는 단골손님이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의 결혼에서는 딱 한 번 냈어요. 통화량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지금이면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저량. 지금 한국은행 밖에 있는 돈을 통화량이라고 그래. 여러분 주머니에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이잖아요. 그걸 통화량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통화량의 개념을 내는 게 아니라 통화량은 지금 한국은행 밖에 있는 돈이라고. 그러면 한 달 동안에 한국은행 밖에 있는 돈이 통화량이 아니라 지금 한국은행 밖에 있는 돈이 통화량이야. 그럼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저량. 이렇게. 그럼 이제 유량과 저량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유량과 저량이 마무리되면 그럼 이제 수요 공급의 개념이 끝나는 거야. 자, 책 24쪽에 유량과 저량의 참고 나오고 제가 그 1번에 있는 거 유량과 저량의 개념을 좀 디테일해 봤어요. 그 밑에 2번 주택 유량과 주택 저량은 그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나중에 제가 한번 언급을 하죠. 그럼 이제 유량과 저량이 끝남으로써 수요 공급의 개념이 끝났습니다. 자, 유량과 저량은 매우 중요하니까 제가 한 번만 더 하고 이번 시간 이제 마무리할게요. 유량에 해당되는 것은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수입, 지출, 수지. 그다음에 저량에 해당되는 것은 중고, 재고, 인구, 가격, 가치, 재산, 자산, 부채. 여기 자산이 나오면 부채하고 자본은 덩달아 따라 나오는 거야. 혹시 학창 시절에 기억난가 모르겠지만 여기 부채 나와. 부채 나오면 그 밑에가 자본이 나온다고. 이거 이제 시험 볼 때까지 한 20번 배워. 20번. 그러면 부채하고 자본을 더하면 뭐가 돼요? 자산.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무조건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입력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 부채, 자본, 자산. 요 부채는 빚, 자본은 내 돈. 두 개 더하면 자산. 이렇게. 그러니까 부채, 자본, 자산 이렇게 순서대로 쭉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럼 요 세 가지는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저량. 요 기계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됐어요.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간은 유량과 저량 끝냄으로써 수요 공급의 개념이 끝났습니다. 자, 정확히 10분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합니다. 되셨나요? 예.